안녕하십니까. 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과정 3차 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3차 시에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해서 상황별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황별 대처 방법을 제시하기 전에 폭력 예방을 위한 위기 대응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폭력 예방을 위한 위기 대응 관리 체계, 제가 1차 시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폭력 예방을 위한 위기 대응 관리 체계에서 체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 교육, 또 안전보호 실천을 위해서는 조직화된 시스템, 이것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폭력 예방을 위한 위기 대응 관리 체계도 분명 우리가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예방적 단계, 대응적 단계, 사후관리 단계. 이것을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으로 나누어서 제시했는데요. 우리가 사후관리,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사후관리가 끝났다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후관리를 통해서 분명히 개선사항이 나와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예방적 단계로 넘어가서 사회복지 종사자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적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대응 관리 체계라 함은 제가 여기에서 예방적 단계, 대응적 단계, 사후관리 단계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제시했는데요. 여러분 단어는 다르지만 대응이라는 단어도 사후관리라는 단어도 여기서는 다 예방적 접근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방도 단계별로 나누는데요. 예방을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으로 설명을 했을 때 1차 예방은 정말 어떤 사고를 생기지 않도록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 예방입니다. 그럼 2차 예방은 뭐냐면요. 사고에 노출되었을 때 그 노출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방법, 지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게 2차 예방이고요. 3차 예방은요. 2차 예방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했다면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되어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가 일단은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현장에 복귀해서 대상자에게,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봤더니 이전에 나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이용자가 60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60대 노인, 그때 나에게 폭력을 제공했던 그런 이용자와 비슷한 사람만 눈에 띄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가 몸이 얼고 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3차 예방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복귀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그 문제는 해결했지만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저 깊은 속에 남아있는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할 때에 그 문제가 톡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톡 튀어나온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게끔 대처해 주는 것이 3차 예방이에요. 그래서 이 3차 예방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요. 사후관리를.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단계, 대응적 단계, 사후관리 단계 이것은 모두 예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각각의 단계별로 사회복지 클라이언트 폭력에 노출되어진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가 그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 체계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면 되지 않고요. 조직적 차원에서의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예방 단계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업무 후에 운동을 한다거나 또는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같이 업무의 그 업무 수행 과정 중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풀고, 그 다음에 그 대처 역량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예방적 단계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개인적 차원에서. 이 단계에서 조직적 차원에서는 안전한 환경체계 구축이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를 위해서 매뉴얼 만들어야 되고요. 위기 예방 교육체계 수립해야 돼요. 이게 이제 안전보호 실천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호 교육 실천의 경우에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사회복지 종사자, 또 특히 사회복지 종사자 중에서도 최고 관리자에 대한 그 대상자별 교육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 조직적 차원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대응적 단계에서는 위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대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개인적 차원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안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직적 차원에서는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절차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피해 종사자에 대한 안전 상태를 확인을 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서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반드시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고요. 치료 및 상담이 끝난 후에 더 휴식 시간이 필요하면 그 휴식 시간도 요청을 해야 되고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결정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개인적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이 법적 대응 단계를 가장 두려워하고, 법적 대응이 잘못되어졌을 때 오히려 피해자인 내가 내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법적 대응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는 우리가 사회복지 종사자가 먼저 우리 그 인식 개선을 통해서요, 사회복지 종사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을 통해서 정말 피해 종사자가 구제받고 피해 종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으면 사후관리 단계에서 다시 예방적 단계로 넘어가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조직적 차원에서는요, 사후관리에 대해 단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게 그 사법처리 피해 종사자 지원 및 지원 연계를 해줘야 하고요. 또 위험 평가를 통해서 재발이 방지되게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리 지원을 통해서 재발 방지 교육 꼭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폭력 예방을 위한 위기 대응 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꼭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에서의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고요. 예방적 단계, 대응적 단계, 사후 관리, 이 단계별 그 안전 관리 그 방법을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 3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환류를 통해서 다시 예방적 단계로 돌아와서 사회복지 종사자, 피해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폭력 예방을 위한 위기대응 관리 체계이고요. 이것은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가 모두 숙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체계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라이언트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황별 대응 전략으로 우리가 크게 그 신체적, 언어적, 그 다음에 성적, 경제적 폭력 로 나누어져 있는 범주화 되어 있는 것을
나누어서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임종 목격한 경우 또는 그 예고된 죽음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두려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폭력 사례 보시면 이제 복지관 직업훈련반 과정을 맡은 담당자가 임신 초기 사회복지사예요. 사실 임신 초기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회복지사 개인에게는 굉장히 그 스트레스 정도가 높고 또 신체적으로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복지사에게 직업훈련반 이용자가 분풀이를 한 거죠. 분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내고 주먹질 시도하고 음료수병 던졌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다행히 그 배를 감싸고 음료수병을 쳐내기는 했지만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음료수병 3개 중 하나는 몸에 맞았고요. 2개는 피하거나 쳐내서 바닥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남자 종사자가 이용자를 붙잡아서 진정시키고 귀가 조치하였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례에서 남자 종사자가 이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어떤 상황이 생겼을까요? 지금 이 사회복지사는 임신 초기라고 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체폭력 사례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죠. 이용자가 복지관으로 직접 찾아와서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찾아와서 흉기를 휘두르고 음료수병 던지고 몸싸움 벌이고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폭력을 당하죠. 그리고 그 폭력의 상황이 지금 이 사례에서는 다행히 남자 종사자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우리 그 시설의 종사자들이 개입할 시간조차도 없이 무분별하게 그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리고 그 폭력의 정도가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례도 거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 신체폭력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신체폭력 사례 위기상황별 대응 전략,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신체폭력 대처 방안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용자가 흥분해서 폭력적 신호를 보일 경우에 폭력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말아라. 시선 고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것들은 공격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폭력 발생의 징후가 보일 때 이용자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 폭력 발생의 징후가 보이거나 발생 직후 비상벨 등을 사용하여 도움을 요청한다. 폭력이 발생한 경우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신속히 이용자를 제지하거나 대피한다. 이렇게 신체폭력 대처 방안을 일반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사실 저보다도 지금 현장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선생님들이 더 이러한 신체폭력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에 제시한 일반적 방법대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요. 이 물리적 환경의 개선이라 함은 이렇게 흥분한 이용자가 폭력적 신호를 보내는 흥분한 이용자가 복지관에 내소했을 때 바로 손에 닿는 위치에 비상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개개인 일하는 책상마다 비상벨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큰 사무실 하나 있을 때 사무실 저쪽 귀퉁이에 뛰어가서 눌러야 되는 비상벨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누를 수 있는 비상벨 설치 필요하고요. 이 복지관 내에 이렇게 그 흥분한 이용자가 내소했을 때 1차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그 경찰관, 우리 은행 같은 데나 학교에 또는 이런 마트에 보면은 은퇴한 경찰관들이 상시 그 순회를 하고
이렇게 상주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또 그 마트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우리 복지관도 마찬가지. 복지관도 경찰이 상주하면서 그러한 내소자를 1차적으로 거르고 걸러진 상태에서 또는 그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이 제가 제시한 이 신차폭력 대처 방안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가장 이상적인 것이고, 하지만 현재 저희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시설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물리적 시설, 물리적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체폭력 대처 방안을 여기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 발생의 징후가 보이면 비상벨 꼭 사용해서 도움 요청해야 되고요. 112, 119에 신고할 수 있으면 신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폭력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동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목소리를 높여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병원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암호를 정해서 방송을 합니다. 각각의 병동에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많은 전문 인력들이 우르르 붙어서 그 환자의 심정지를 빨리 풀어야 심정지 시간을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대상자의 예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는 나름대로 암호를 정해서 진행을 해요. 8병동, 레드 알람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8병동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암호를 정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관마다 저는 제시하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 이런 그 폭력 징후가 보이는 이용자가 내소했을 때 폭력이 발생했다 그러면 사람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그 소리를 지를 경우에는 오히려 그 이용자의 감정을 더 촉발시켜서 폭력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마다 이런 폭력이 발생하면은 그 외칠 수 있는 그 암호화된 짧은 표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한 단어 정도로요. 해서 그 단어를 소리 높여 외쳤을 때 그 시설에 있는 그 목소리를 들은 시설에 있는 다른 사람이 빨리 그곳으로 달려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좋은 상황별 대응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언어적 폭력 사례입니다. 언어적 폭력 사례, 여기에서 이제 가정 문제로 상담 상태인 이용자 간의 싸움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화가 난 이용자가 종사자에게 애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너는 안 죽이고 네 자식을 죽이겠다. 네 눈을 아니 가슴을 도려내겠다. 이건 정말로 그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언어 폭력이죠. 아마 이러한 말을 들었을 경우에 아마 집에 가서도 잠을 한 잠도 못 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러한 언어적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이러한 것에 노출되면은 그 이용자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기관에 제시하고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결국 이거를 묻다가 결국은 내가 사표를 내고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지금 2020년 10월에 그 전북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그 전북의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기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언어폭력이 가장 많다고 나타났고 거의 63% 이상이라고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체폭력보다는 언어폭력에 아주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언어적 폭력의 정도가 사실 도를 넘은 정도가 많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위협이 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감하되 말이나 행동에 간단명료하게 반응한다. 최대한 이용자를 자극하지 않는 단어와 표현을 사용한다. 이 언어적 폭력 대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개가 나무 쳐다보듯이 그냥
너 말해, 난 들을 거야 라는 식의 그 이용자를 무시하는 태도로 느껴지면 곤란하고요. 그 대상자가 말한 이거는 언어적 폭력은 대면에서 벌어지는 언어적 폭력도 있고 전화상으로 벌어지는 언어적 폭력도 있는데요. 그나마 대면에서의 언어적 폭력보다는 전화를 통한 언어 폭력이 위협적인 면에서는 덜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전화를 통한 언어적 폭력에서는 30분, 1시간, 2시간 계속 지속되어진다는 거.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그런 언어 폭력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자의 눈을 회피하지 않고요. 대상자의 그 흥분된 상태에서 뱉어지는 말들을 경청한다는 그 반응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10마디 했을 때 한마디 최소한의 단어, 그 다음에 자극적이지 않은 단어를 선택을 해서 대상자에게 응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때는 이용자의 흥분된 상태를 다운시켜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대상자의 흥분된 상태를 다운시켜 주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전환시키는데 사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좀 경험이 많으신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용자가 막 흥분하면 물 한 잔 드시라고 음료수 한 잔 드시라고 좀 앉아서 이야기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이용자가 지금 나 화났다고 지금 말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냐고 라고 오히려 이용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보다도 이용자들이 더 많이 빨리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그 안전을 보호하기에는 더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변하지 않거든요.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어적 폭력을 신체적 폭력보다는 언어적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대상자의 특징은요. 그 말로 대상자를 말로 나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힘들게 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이용자를 인정해주는 태도를 취하면 그 언어적 폭력을 제공하는 이용자의 상태를 조금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 드릴 지금 용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상자가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는 또 다른 감정노동,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지만 이 언어적 폭력 상황에서의 대처는 그러한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 폭력 대처 방안을 그림으로 좀 제시하면요. 일단 1단계는 정중한 어조로 중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 번 계속되어지면 또 한 번 단호한 어조로 중지 요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도 해결되어지지 않았을 때는 관련 법령이나 조치사항을 안내해주고 이렇게 언어적 폭력이 지속될 경우에 법적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안내해주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위기대응팀을 호출하는 방법이 언어적 폭력 대처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적 폭력 사례입니다. 이 정서적 폭력 사례인 경우에는 특정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매일매일 찾아오고 전화하고요. 매일 사무실 기웃거리고 퇴근길에 기관 앞에서 기다리고였다가 집까지 따라오고 이건 스토킹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육원 프로그램실 일부를 휴가 냈더니만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을 다시 개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개강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이용자들이 이제 그 보육원에 몰려와가지고 소란을 피운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서적 폭력 대처 방안을 보시면요.
일단은 기관의 피해 사실 보고해야 되고요. 특히 이용자로부터 스토킹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관의 피해 사실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적 폭력을 당했을 때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나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요. 단호하게 거절 의사 밝히고 감정적 대응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고요. 대화는 간단하고 건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 폭력 대처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에 꼭 도움을 청해야 되고요. 자책하지 말고 필요시 증거 수집이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 폭력 사례 보겠습니다. 성적 폭력은 직접적 신체적 접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화를 통해서도 요즘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성적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전화 상담을 통해서 그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을 때 그 이용자가 이제 성생활 또는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회복지 종사자를 그 성희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성적 폭력 대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요. 이용자가 성적 농담이나 희롱을 했을 때 단호하게 불쾌함을 표현해야 됩니다. 이용자가 내가 단호하게 불쾌감을 표현했을 때 이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반복해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계속 중단되지 않으면 면담이나 가정방문을 중단하고요. 담당 종사자한테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다? 그럼 담당자를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기관에서는요. 그리고 교체 시 이용자에게 사유를 분명히 알려야 된다. 제가 우리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폭력 예방을 위한 위기상황별 대응 전략을 보면 그나마 이 성적 폭력 대처 방안을 가장 잘 숙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대처 방안은 잘 숙지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대처는 소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또 이 성적 폭력 대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별, 위기 상황별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대응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식 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적 폭력 대처 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또 생활지원사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방문을 통해서 그 서비스가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성적 폭력이 많다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방문의 경우에는 혼자 방문하지 않고 2인 1조로 방문하는 것이 성적 폭력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후원 물품 전달할 경우에는 실외로 나오도록 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상담실 같은 그 밀폐된 공간에는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고요. 전화나 또는 이런 상담시 성적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러한 것들을 녹음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다음에 성적 발언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기관에 이용자의 행동과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 성적 폭력을 하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성적 폭력을 하게 되고요. 또 이런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 명의 사회복지 종사자에만 성적 폭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도 성적 폭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관 차원에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대응팀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러한 그 위기 상황별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폭력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용자가 그 보육원, 복지관, 우리 사회복지기관에 찾아와서 기물을 파괴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경제적 폭력 대처 방안은 이제 먼저
경제적 폭력 같은 경우에는 기물파손이기 때문에 뭐 물건을 던진다거나 돌을 던진다거나 이런 다른 기물을 사용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이 다칠 수 있고요. 사상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경제적 폭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폭력의 상황에서는요, 혼자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함께 대처해야 되고, 이때에 이용자를 압박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 시설 종사자들이 함께 대응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는 사회복지 시설 내에 우리가 일하는 환경 내에 위험한 물건은 두면 안 됩니다. 위험한 물건은 항상 다 치워놔야 되고요. 그 상해를 제공할 수 있는 물건들, 하물며 볼펜도 상해를 제공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사회복지사 이용자가 펜으로 찔렀죠. 등을 찔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책상 위에 있는 펜이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데요. 이런 것도 최소화해서 필요한 내가 쓸 그 펜만 두는 거 필요하고요. 특히 이럴 경우에 더더욱 우리 시설 종사자들의 그 안정적인 태도, 차분한 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CCTV 설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 기물을 파손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지금 현재 상황이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품 파손되어지는 것, 위협 행동 등 관련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이러한 말 한마디가 또 이렇게 그 기물파손, 경제적 폭력을 제공하는 이용자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종 목격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 목격의 경우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임종 목격을 딱 2번 해봤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임종을 목격했을 때는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았고 일어나질 못했어요. 너무나 그 상황이 충격적이고 그분은 이미 죽음이 예고된 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을 목격하게 되니까 그 상황에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면서 제가 철푸덕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우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모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어르신들이 많죠.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에도 시설이 노인 요양 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노인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히나 이 임종 목격으로 인한 그 직무 스트레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럴 경우에 대처 방안은요, 절대로 시신을 옮기거나 섣불리 손을 대는 등의 현장 훼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빨리 현장에서 나와서 112 또는 119에 신고해야 되고, 그와 더불어 기관에 연락해서 상황을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받은 기관은 추가 인력을 파견해서요,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관련 기관이라든가 협력기관과 협조해서 이용자 가족에게 알리고 절차를 논의해야 됩니다. 무연고일 경우에는 시군부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내용은 꼭 기록에 담겨야 되고요. 기관에 보관해야 됩니다. 예고된 죽음 및 사후 상실감 사례의 경우는 이제 그 임종 목격하고 조금 다르게 그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만나왔던 이용자가 이제 그 죽음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6개월 남았다. 3개월 남았다. 이렇게 그 삶에 대한 그 생애 시간표를 그 받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에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가 그 알 수 없는 슬픔, 알 수 없는 두려움, 그 알 수 없는 그 고통, 이런 것들, 그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살펴볼게요. 예고된 죽음 및 사후 상실감,
사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인식해야 되고요. 사실 내가 먼저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안전보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위기 대응에 대한 기술을 숙지하고 있어야지만이 이런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제가 그래,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야. 나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 나 조금 쉬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우리 같이 근무하는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서 같이 근무하는 우리 동료들에게도 도움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받고요. 그래서 누구나 애도의 5가지 단계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부정에서 분노의 단계, 분노에서 타협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면서 우리가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위기경험 종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기관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 클라이언트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대응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위기대응 관리 체계는 개인적 차원과 조직적 차원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에 대한 피해 종사자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조직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조직으로서 피해를 당한 종사자를 지원하고 2차 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후관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왜 최고관리자가 안전보호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결국 그 사회복지시설에 최고관리자가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관리자가 교육을 통해 변화되어야 먼저 그 사회복지시설이 변화되어지고요. 그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실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관 차원에서 관리, 중요한 거는 위기 발생 피해 사건 보고서 다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설과 기관과 피해자, 이용자 사이에서 문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경찰, 법정 대응 필요하기 때문에요. 꼭 필요한 경우에 조직적 차원에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종사자 지원은 제일 중요한 것이 기관 내에서 그 피해 종사자를 격리시키고 비난하면 안 되고요. 서로 공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종사자가 일정 시간 회복할 수 있는 휴식 시간 제공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 피해 종사자가 업무의 교대를 요청할 경우에 업무의 교대도 해줘야 되고 부서 이동도 필요하다면 해줘야 되고요. 전문적인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서 피해 종사자가 시설에 다시 업무 복귀했을 때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도 그 상황을 이겨내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 때까지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종사자 지원 사후관리에 해당됩니다. 결국 클라이언트 폭력 경험 이후의 자기관리와 제도적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의 중요성입니다.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종사자에게도 인권은 기본적인 권리다. 그래서 결국 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안전보호 실천을 통한 인권 실천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이 되어지고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만들어진 법률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법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조례 제정 가지고는 너무 취약하고요. 결국
법률이 제정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사회복지 종사자의 자기관리 프로그램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알고 계신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우리 여기 그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들어와 주신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우리 그 3년 미만의 그 신규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교육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언제든지 내가 피해 종사자가 되었을 때 그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건강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중부재단의 경우에 내일을 위한 휴 프로그램 등이 있어서 피해 종사자들 또는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쉼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안식월 같은 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양주시 그 사회보장 그 협의체에서는 우리 그 사회복지 종사자 스파 프로젝트라고 해서 스파라는 용어를 이미 알고 계시죠? 세이프티, 프로텍션, 앵커링. 그래서 우리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보호 프로그램들, 안전보호 실천을 위한 안전보호 프로그램이 정착될 때까지 양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겪는 외상, 간접 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집중자기회복 프로그램이라든가 소진 예방 그리고 외상 후 회복 능력 향상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양주시에 계시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우리 양주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사회복지 종사자 스파 프로젝트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3차 시를 통해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과정의 기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 교육의 내용에서는 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 교육이 필요한가, 왜 안전보호 실천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차후에 대면으로 진행할 그 심화교육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 교육을 위해 필요한 더욱더 심도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 안전보호 교육을 통해서 안전보호 실천을 강화해야 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그 클라이언트 폭력에 대한 민감성 향상을 만들어야 되는가. 결국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들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의 상처들을 회복도 못하고 치료도 못하고 다시 그 아물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우리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도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상처를 회복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강해져서 역량을 키워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보듬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을 통해서 나와 나의 동료의 심리적 회복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양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보호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호 실천을 위한 리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차 시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대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더욱더 즐거운 재미있는 심도 있는 내용으로 안전보호 교육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